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 순서인데요. 폐사지에 핀 달맞이꽃을 우리 차상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폐사지에 핀 달맞이꽃. 조선의. 고요하게 밤을 맞이하는 꽃처럼 가난의 공포마저 환하게 견디는 날이면 시린발 오물이던 새들도 울지 않았다. 뱉어내지 못한 삶의 후렴구처럼 버둥거리며 하늘에 가깝게 탑을 세우고 한 걸음 가볍게 다녀가신 아버지. 그때마다 나는 조산의 뼈가 시렸다. 따뜻하게 응결된 슬픔도 묵은 기억에 흡수되지 못한 채 함부로 허비한 세월로 치부한다.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꽃의 강구. 그 몸에서 사기를 견디는 달을 바라보면 해포에 착상된 그리움이 폐사지에 머물고 찾아오는 이 없어도 문득 어머니 웃음소리만 울컥 다정하다. 네. 그 폐사지에 핀 달맞이 꽃입니다. 그 폐사지는요, 저루 형태가 없이 그 터만 남은 곳입니다. 담양에도 그 5층 석탑, 그 폐사지가 있습니다. 상부는 어디로 유실돼 버렸어요. 근데 그 폐사지는 전국에요, 5,400개 정도가 있답니다. 조사한 그 중에 그 담양군에는 32개소가 있는데요. 예, 담양에서 이제 시간 여행을 하다가 내자색화이형 길과 관방천 사이에 그 가면은 5층 석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5층 석탑을 만나는데 그 상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실돼 가지고. 이제 그런데 요즘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제가 그 씻을 때는 달맞이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달맞이꽃을 거기서 그 식감으로 그 찾아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이 보물 제 506호인 그 담양 그 5층 석탑은 고려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섹화이어와 건방천 이게 구경하시다가 그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딱 그거를 공사 그 근방을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담양군에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 광장을 더 크게 만들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눈에 잘 안 띄실 수도 있겠습니다. 폐사지에 핀 달맞이꽃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폐사지는요, 절이 있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달맞이꽃은요, 바늘꽃과의 두해살의 풀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달맞이 종자효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혈액에 아주 좋고요.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달맞이 종자효를 드시거든요. 적절하게 드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좀 비싼 것이 좀 탈이라고 그래요. 좀 흠인데 다른 거 튀김 좀 할 때 또 아니면 전이나 부침개 또 부쳐 먹을 때 그런 사용하시면은 쉽게 먹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먹으면 좋다네요. 비빔밥 같은 거 할 때 참기름이나 치고 또 달맞이 종자효를 하면은 참 좋대요.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요하게 밤을 맞이하는 꽃처럼 고요하게 밤을 맞이해 꽃 피려고요. 가난은 공포마저 환하게 견디는 날이면 시린발 오물이던 새돌도 울지 않았다. 가난의 공포. 옛날에 굉장히 배고픈 시절을 지금 제가 상기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제가 글을 쓴 겁니다. 네. 그때는 다 어려웠잖아요. 저보다 또 앞선 세대들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말로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생존과 싸운 겁니다. 그야말로. 뱉어내지 못한 삶의 후렴구처럼 바둥거리며 하늘에 가깝게 탑을 세우고
하늘에 가깝게 탑을 세우는 거다, 쭈그게. 한 걸음 가볍게 다녀가신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제 탑을 세웠어요. 그때마다 나는 조상의 뼈가 시렸다. 제가 공개하는데 저보고 팔싹둥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좀 일찍 나왔대요. 그냥 무엇이 급해서 일찍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조상의 뼈가 시렸다. 사실대로 제가 쓴 겁니다. 반듯하게 응결된 슬픔도. 응결. 한 대에 엉켜있는 슬픔이 응결되어 있어요. 왜? 그 시절은 다 그렇게 가난이 응결되어 있었습니다. 가난을 웬만해서는 가난에서 탈출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야 그런 말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묵은 기억에 흡수되지 못한 채 함부로 허비한 세월로 치부한다. 그 젊은 날을 저도 함부로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뒤돌아보면 후회뿐이지 않습니까? 예, 뒤돌아보면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꽃인 간구. 꽃이 피는 것은요, 무슨 간구가 있어요. 간구.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 바라고 구한다. 간구. 꽃은 뭔가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금음에서 사기를 건너는 달을 바라보며. 금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사기는 초하루예요. 마지막에서 초하루로. 딱 하룻밤 사이죠. 하루. 사길입니다. 사길. 그러니까 음력 초하루 날을 사길이라고 해요. 금음은 음력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네. 달을 바라보면 회포에 착상된 그리움이 폐사지에 머물고, 여기서 제가 썼지만 회포에 착상되는 빼도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그리움이 폐사지에 머물고 있으면 더 단순히 좋았는데 좀 제가 멋을 부리려고 그랬는가 봐요. 지금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푸는 생각이나 정을 회포라고 그러죠. 회포. 예. 남자분들은 회포를 풀기 위해서 옛날에 술잔을 기울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만나서 수다 떨고요. 예, 회포를 풀어야 된대요. 착상된다는 것은 달라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착상, 어떤 생각의 구상체계에서 어떤 모습, 첫 번의 모습, 착상된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뭔 생명체가 이렇게 착상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찾아오는 이 없어도 문득 어머니의 웃음소리만 울컥 다정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제 탑을 쌓듯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울컥 달맞이꽃을 보면은 다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달맞이꽃은 어머니였어요. 이 시로 보면은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수업이 좀 지루하니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탑을 쌓는 이유. 우리가 탑을 쌓잖아요. 뼈쪽에 탑을 돌멩이를 몰라 쌉니까 그거를? 네.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원래 탑은요 탑파라고 그랬어요. 탑파의 준말이 탑입니다. 근데 이 탑파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축조물이에요. 근데 초창기에 처음에는요, 석가모니 그때 초창기에는 석가모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땅을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이게 무덤처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구형으로 이렇게 솥단지 이렇게 뒤집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덤처럼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분을 세우잖아요.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와갖고는 석탑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건데요. 원래 그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축주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부처님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요. 또 하나는 돌멩이 같은 걸 우리 탑을 쌓잖아요. 예를 들면 소원이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은 이제 그 마지막이 제일 이렇게 좀 더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소원이나 그 바라는 것이 하늘에 닿아서, 내 뜻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이 탑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탑은 어디 가나 많습니다. 뭐 절에만 있는 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탑도 있고, 또 광장의 탑도 있고, 우리 산행길의 돌탑도 있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로보는 천년 담양 폐사지에 핀 달맞이도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화엄의 바다입니다. 화엄은요,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만덕을 쌓아서요, 그 덕과를 장엄하게 하는 일, 그게 화엄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잘 해가지고 많은 덕을 쌓아가지고 그 일을 정말 장엄하게 하는 일, 그게 화엄인데요. 그 화엄은요, 대승불교 경전이에요. 이게 불교 경전은 크게 나누면요, 불교를 나누면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말 그대로 큰 수레바퀴예요. 큰 수레바퀴. 대승이라는 말은요, 수레바퀴인데 여러 사람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하고요. 소승은요, 일단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제해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대승불교에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널리 민중을 보급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대승이라고 하고, 소승은요, 그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승, 대승 이렇게 했는데, 대승불교 경전에는 잘 알아요.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을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소승불교는요, 법구경, 법화경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제가 시를 쓰려고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화엄의 바다입니다. 굉장히 큰 장엄한 바다네요. 화엄의 바다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45자대로 딱 만들어놨어요. 날 점으로 찾아온 집, 날의 점으로 지금 찾아왔어요. 쥐들만 오고 가네. 날 점으로 찾아왔더니 아무도 없고 집에, 그래 날이 점점 끄르륵하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쥐들만 왔다가 토방이든 어디든 쥐들 세상이에요. 예. 어두워 분간 못해 기댈 곳을 더듬는다. 이제 더듬더듬 이제 마루 나와서 와가지고 이제 이제 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깜깜했는가 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졸음 속을 가는 이 그랬어요. 졸음 속을 가는 이. 내 졸음 속으로 어떤 사람이 가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지 가는지는 몰라도 여기 이 선생님이 쓰신 것은 가는 이입니다. 졸음 속. 여기 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그 화엄의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내걸어놓고 그 화엄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적은 그게 딱 써놔버린 거예요. 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시인이 쓴 것이다.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이 한수로 된 이 시입니다. 개인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잘 썼습니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 시간의 오를 풀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의 오를 푸는 거예요. 아까 실말이 나왔기 때문에 연관져서 시조를 제가 쓴 건데요. 하나 올려놨습니다. 두수로 된 시조입니다. 입안의 거미줄에 바람의 말 걸려든다. 입에 말을 안 하면 거미줄 친다고 하잖아요. 그 바람들이 벌리고 있으면 바람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썼지만은 바람의 말이 걸려든다 그랬습니다. 박피딘 뜻을 모아 땅에 쓰는 몇 글자. 박피딘 뜻.
생각하고 생각을 벗겨낸 겁니다. 예, 그래서 땅에 그걸 한번 써봤어요. 한 문장 해독을 위해 여명이 움터온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밤새도록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밤을 새우고 나니까 여명이 움터와요. 다 해독도 못했는데. 예, 그렇게 썼고요. 3.5입니다. 한 문장 3.5. 그리움에 충혈된 채 더듬는 연대처럼. 연대는 과거 긴 시간이잖아요. 예. 한 시절 비장함도. 비장함. 앞에 비장함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써놓은 겁니다. 한 시절 비장함도 무수한 통점이었지. 한 시절 비장하게 지냈던 그것이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 통점이었어요. 아픈 곳이었어요. 예. 가는 길 불러 세우고 시간을 푸르는다. 가는 세월 불러 세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가는 길도 상관없고요. 길이나 세월이나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흐르는 구름 불러 세우고 그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꼭 왜 이렇게 썼냐고 뭐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도 다 선생님 각자 쓸 수 있는 겁니다. 흐르는 구름 불러 세우고 시간은 뭘 풀어낸다. 시간의 어떤 그 속에 있는 것을 뭔가 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시는 제가 썼지만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거는 수업을 위해서 쓴 겁니다. 이거서 위에 다른 시들은 좀 구체적으로 썼지만 이건 관념적으로 약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물론 이런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자, 넘기겠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삘기인데요. 선생님들 다 삘기 뽑아 먹었을 거예요. 예, 삐비라고 그러죠, 삐비. 예. 그 씹으면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씹었는데요. 그 껌처럼 이렇게 뭉쳐서 씹으면 껌처럼 이렇게 씹었어요. 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르신들 말 들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있잖아요. 수시랑 갖고 가고 삐비를 그 뿌리채 캐가지고 그 뿌리를 삶아서 그 물로 죽을 써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다고 그러네요. 삐비도 그렇게 나쁜 맛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구황식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삐비를 한번 갖고 시를 써봤습니다, 제가. 자, 시간의 편도를 거슬러 유년과 중년 사이를 오간다. 시간은 뭉탱이로 된 시간도 있지만 낮게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있잖아요. 시간은 편도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기록물이라든지 생각뿐이 없습니다. 추억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추억이나 그림이나 이거 과거로 완곡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지만 원래의 시간을 한번 가면 안 와요. 절대 선생님 시간이나 제 시간이나 한번 이 시간 딱 지나가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년과 중년 사이를 지금 오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삐비를 이제 보면서 답은 1, 2, 4, 3입니다. 1, 2, 4, 3. 배고픔조차 허리끈으로 동여매고 배고프니까 자꾸 허리띠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 자꾸 동여매야 돼요. 더 그러면 더 배가 고프니까 졸라매야 돼요. 마른 침을 삼켜야 했던 시절에는 배고프니까 이게 마른 침만 삼킬 수밖에 없죠. 나중에 침도 안 나오겠습니다만 웃음이 울음보다 독했거든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어요? 독했거니 바람이 넘겨주는 그리움의 갈피마다 안개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바람이 들어왔다 나간다 할 수도 있고 햇빛이 들어왔다 나간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쓸 수 있습니다. 외발로 하늘의 기대. 삐비는 하나에 하나씩이에요. 외발에 외발. 예, 삐비는 하나에서 두 개를 뽑을 수 없습니다. 예. 불편한 허기에 닿고자 한 것이 허기도 너무 불편해요. 예, 그냥 허기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 불편은 한 허기라 해서 단어 특수성을 좀 더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를 쓸 때 이 형용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시가 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예, 똑같은 허기, 불편한 허기, 뭐 무슨 허기, 실망한 허기,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요. 불편한 허기에 다 닿고자 한 것이 깨끗한 죄였을까? 깨끗한 죄. 생명을 뽑아버렸어요, 그냥. 왜 깨끗한. 생명을 뽑았으니까, 비비로스는, 그 꽃을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 뽑은 당사자는 내가 그걸 먹기 위해서 뽑았으니까 깨끗한 죄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불편한 허기, 그 다음에 깨끗한 죄, 이런 것들을 중의법이라고 그래요, 중의법. 뭐, 알 필요는 없는데요. 중응.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의. 그래서 이 중의법은 한 단어나 어절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단조로움에서 벗어나서요, 여러 가지의 뜻을 넣어놓음으로써 상상의 폭을 더 넓게 가려고 그러는, 할 때 중의법을 쓰는데요. 대표적인 중의법이 뭐냐면요. 철없는 내가 철이 들었구나. 그 철과 이 철이 틀리잖아요. 그게 중의법입니다. 똑같은 철인데 앞에 철과 뒤에 철. 그러니까 철없는 네가 이제 철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닭살을 그치. 우리가 뭔 일 할 때 닭살 돋네 할 때 있잖아요. 그 닭과 살. 이게 중의법입니다. 이게 그것이 틀리는 거예요, 서로. 이게 뜻이. 어떤 때 닭살, 어떤 때 닭살. 이게 틀리기 때문에. 소름 돋아도 닭살이고, 어떤 좀 기만 하고 뭐도 닭살도 왜 그래.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중의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조금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얀 불심지 들어올려. 삐비는 피면 하얗잖아요. 삐비만 모아놓는데 가면은 정말 이쁩니다. 그 하얀 불심지. 그냥 불심지라고 하면 빨갛게만 생각되잖아요. 하얀 불심지. 이거든요. 다시 들여다보는 내 안의 표정. 내 안을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년과 중년 사이를 오간다 했잖아요. 그 내가 과거의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세월에 찢긴 상처가 깊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먹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 이것이 상당히 그 상처가 깊이 패여 있구나. 근데 지금으로 보면, 생각하면 그게 또 하나의 그리움이다. 또 그리움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누구나 그런 상처를 다, 좋은 상처, 나쁜 상처를 다 갖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삐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첨삭학입니다. 은사시나무입니다. 은사시나무. 몸통이 흰 그 나무, 은사시나무라고 하는데, 이 추운 지방에 있지, 남쪽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생육이 잘 안 됩니다. 있기는 해도 바르게 생육을 할 수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몸통이 흰 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자작나무라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냥 열심히 우겨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은사시나무하고 자작나무 비교법은 간단해요. 은사시나무는요, 일단 물론 추운 쪽에서 자라지만은 이 하얀 천으로 이렇게 둘레를 감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숲이 가요. 하얀 천으로. 네, 감아놓고요. 또 은사시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면요, 거기 다 옹이에 여우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 수 있고요. 자작나무는요, 은사시나무는요 하얘요. 표피는 물론 멀리서 보면 하얀데 바짝 가면요, 은사시나무는요 그 표피에 무엇이 박혀 있냐면요,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 형상, 까맣게. 어마어마하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은사시나무는 그렇게 박혀 있는데요. 이 바람이 펄럭펄럭 오면요, 멀리서 봐도 이파리가 반짝반짝합니다. 그 뒷면이 하얀 털로 이루어졌어요. 하얀 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뒷면이 좀 하얗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은 저 은사시나무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허공에 머무른 한 대자는 높이로 호명됐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구절은 멋있습니다. 지금. 허공에 머무른 한 대자네요. 한 대자면 다 허공에 머물어요. 허공에. 그러니까 노수, 야수, 한둔 그렇습니다. 한자로 한둔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한 대자. 높이로 호명됐다는 것은 뭐냐면 은사시나무가 교목이에요. 20m 이상, 30m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잘 크는 나무예요. 나뭇잎은 기역 사이에 흔들립니다. 나뭇잎들은 이렇게 쫙 속에 어떤 그 나뭇잎들은 제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역 사이에 흔들립니다. 잘했네 못했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특별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은 없어요. 이파리에 붙어있던 바람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기 막 이파리를 잡고 이파리의 귀를 잡았던, 이파리의 다리를 잡았던, 이파리의 손을 잡았던 막 흔들었어요. 이파리가 막 흔들려요. 근데 그 바람이 다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높이 쏘아 올린 시간이 기둥 위에 창이 되고, 나무가 크니까 그 위에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같은 처지의 독신자들끼리 더 깊어질 수 없어 각자의 다정을 뒤집는다. 여기서는요, 더 깊어질 수 없어를 지우겠습니다. 같은 처지의 독신자들끼리 각자의 다정을 뒤집어요. 여기 그 이파리들은 다 독신자들이에요. 독신자. 하나하나의 독신자들. 그래갖고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다정은 서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서 인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파리들끼리. 가장 빛나는 방향, 그리고 범람하는 해방.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그 높이에서. 누구도 간섭 없이요. 네. 오늘은 빈틈없이 고요하고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들의 슬픔이 내게로 돌아왔다가 아니고 들어왔다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들은 땅으로 내려오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가 떴을 때 그림자로 밖에 내려올 수 없어요. 그 분신으로. 그러다가 해가 지면 없으면 다시 목으로 호락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파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시나무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부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분 감상입니다. 자정의 심리학자네. 참 제목도 멋있는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자정의 심리학자니까 참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어항 속 같은 슬픔을 알게 된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빵긋빵긋 웃고 미소를 줘도요. 그분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그분의 해완이라든지 그분이 살아온 역경 이런 슬픔들이 있어요. 근데 어항 속 같은 슬픔. 참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어항 속 같은 슬픔이요. 조그마한 방죽 같은 슬픔.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멀어졌다 쏟아지는 별이네요. 별은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잖아요. 항성은 항상 빛나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고요. 행성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별들이에요. 수금지화복도 천해.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그것들을 도는 것들이 있어요. 위성들이. 그러니까 태양은 수소 핵융합으로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요. 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태양 온도. 6,000, 거주 온도가 6,000도라고. 맞아요. 잘 기억은 것이. 예, 5,500도에서 6,000도.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흑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은 온도가 6,000도보다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저도 잘 모릅니다. 1억 5천만 킬로. 1억 4천, 그 정도. 1억 5천이요? 네, 맞습니다. 8분 정도 도달하면 빛이 8억 오고요. 5천. 네. 사람이 걸어가면요. 9,000년 동안 걸어가야 돼요, 이때. 제가 이제 이건 숫자로 어디에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km 열차가 가면 82년 걸린다고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의 지름이 그 지구의 109배 정도 된다네요. 지구 지름에. 이게 지구 지름의 109배 정도 되는데 부피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의 130만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태양 속에다가 지구를 130만 개를 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부피가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양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어느 정도 그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봐가 육안으로 움직일 정도 되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산대요. 한순간. 태양의 에너지로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보리를 먹거나 쌀밥을 먹고 토마토를 먹는 거 이거 다 태양의 에너지로 되는 겁니다. 무수한 빛깔의 고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심리학을 읽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항 같은 슬픔이 있는데 그 무수한 빛깔의 고독도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심리학이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이에요. 사람. 네. 심리학이라는 사람. 꼭 심리학 그런 어떤 학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심리학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좀 더 어려워요 이게. 표정만 봐도 안다는 당신들의 말은 주저함이 없다. 주저함,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거죠. 먼 곳에서 통증이 오는 것을 빗소리처럼 듣는다. 좀 생뚱맞기는 해요. 이 어절 여기만 보면요. 먼 곳에서 통증은 먼 곳에서 오는데 그걸 빗소리처럼 듣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만 봐서는 확실히 무슨 뜻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라는 거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자, 부분 감상 두 번째인데요. 달콤한 말이에요. 달콤한 말. 과육이나 과즙처럼 과즙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과육이나 과육은 과일의 살이고 과즙은 이런 즙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물컹물컹 붉은 과일로 매달리는 그 순간 단물이 연애와 혁명까지 적셔 어지럽구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아직까지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갖고는 촉촉한 혀만 남았으니 부풀어 올라 꼭지 끝까지 붉게 물들이는 저 허공과 가지 끝에 매달린 나를 누군가 텁썩 깨무는 느낌. 딱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오죠. 사과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삭아삭 뭔가 새로 자꾸 베어부는 이빨들, 경쾌하게 톡톡 터지는 소리들, 아삭아삭하면서 하는데 어떤 사과를 보고 지금 이렇게 형상화를 한 거예요. 상당히 어렵게 형상화를 우리는 해놨습니다. 좀 어려워서 넣는 거예요. 이건. 네, 사과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요, 시라는 것은 남한테 말을 걸고 하는 이야기하는 도구입니다. 시. 예. 하지만 수천 편의 시를 써도 단 한 편의 시도 건질 수 없는 게 또한 시예요. 수천 편, 수만 편을 어떤 분 말은 나는 10,000편을 썼네, 수천 편을 썼네 그러거든요. 그러나 과연 그 시가 다 시인지 묻고 싶고요. 또 그렇게 써도 한 편의 시도 못 건진다. 저도 꼭 저한테는 소리 같아요. 생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속에서 뭔가 북받쳐 올라 글을 쓰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못 견딜 때가 있었습니까? 시를 진짜 잘 쓰려면 내가 시를 쓰지 않으면 진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를 쓰되 남과 더불어 사는 정서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진정한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은 거짓으로 위장되어 위선으로 있으면서 남한테 내 위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이 알아줍니까?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 글쓰기의 자세,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씁니다만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그걸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하게 글을 썼을 때 감정이입이 된다. 감정이입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감동도 불러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요, 어떤 대상과 거리를 두거나 그 실마리로 들어가서 시를 파악해야 된다. 또 궁금증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 어떤 단초를 마련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 라고 그런 그 주제를 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장시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